일본의 17세 소년 미야노 히로시. 그는 자신과 함께 다니던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공격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전거를 타던 소녀 17세 준코를 발견합니다. 히로시의 지시를 받고 달려가서 냅다 자전거를 찾습니다. 그리곤 어디론가 도망쳤죠. 소녀는 자전거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르는 소년이 갑자기 공격해서 무척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히로시는 숨어서 지켜보다가 넘어진 준코에게 다가갔습니다. 널 공격한 녀석은 정신이 이상하기로 유명하다. 나도 공격당할 뻔했다. 여긴 위험하니 나와 함께 가자. 준코는 히로시를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두 명이 협동해서 한 명을 바보로 만들었으니 의심은커녕 고마워했을 겁니다. 준코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천천히 대화를 하며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곳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히로시가 노린수였죠. 히로시는 뜬금없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야쿠자 간부다. 원래 널 죽이기로 계획했는데 내 마음에 들면 봐주겠다. 라며 준코를 가까운 호텔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욕구를 채우기 시작했죠. 이후 야쿠자를 들먹이며 준코를 협박했죠. 준코를 호텔에 가둬두고는 질 나쁜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자 하나를 납치했으니 오라고 말이죠. 친구들은 신이 나서 호텔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준코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준코를 애완동물처럼 끌고 다녔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그들의 집에 끌고 갔죠. 놀랍게도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었고 신경 쓰지 않고 준코를 괴롭혔습니다. 부모님은 몇 차례 오가며 무슨 짓을 하는 중이냐며 물어보았지만 신경 쓰지 말라고 소리쳤죠. 이들은 평소에도 부모님에게도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짜증이 난 히로시 일행은 준코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몇 시간 동안 다 같이 집중적으로 다리만 때렸습니다. 그리고 신체에 불을 붙이고 준코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더 흥분했습니다. 야쿠자라는 거짓말을 믿는 준코를 멍청이로 생각하며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준코의 자전거를 발로 찬 시점에서 5일이 지났을 때 준코의 집에 전화를 시켰습니다. 준코는 협박을 받으며 부모에게 가출했으니 찾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야쿠자에게 살해당하는 것도 무섭지만 당장 옆에 패거리들을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소년들에겐 장난에 불과한 고문은 다시 시작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준코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패거리들이 자는 사이 몰래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가 곧바로 눈치채고는 다시 전화해서 장난 전화라면서 무마시켰죠. 이때부터 고문의 강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추후 재판에서 밝혀진 고문의 내용 중 일부만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의 무릎을 망치로 수차례 두드렸다. 피해자의 입안에 낫이나 목도를 넣었다. 커터칼로 피해자의 이마살을 도려냈다. 피해자의 턱과 팔다리의 관절을 탈구시켰다. 가위로 피해자의 아킬레스건을 절단하였다. 피해자의 머리를 흉측하게 잘랐다. 얼굴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발목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혔다. 피해자에게 양갱을 보여주며 무엇인지 물었는데 양갱이라고 대답하자 왜 양갱을 함부로 부르냐며 폭행했다. 그래서 양갱씨라고 불렀는데 왜 양갱의 존칭을 하냐고 폭행했다 등 고문의 절반도 기재하지 않았지만 더 끔찍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준코를 납치한 지 약 한 달째 되던 날 평소처럼 준코를 장난처럼 때렸는데 준코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못했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패거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준코의 팔다리를 묶어두고 다 같이 외출을 하러 나갔습니다. 평소 패거리들에게 맞고 살다 보니 이들이 준코를 집안에 가둬둔 걸 알지만 두려워서 못 본 척하던 가족들이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준코가 죽은 것 같다고 말이죠. 이들은 집으로 돌아와 준코를 살펴보았습니다. 준코는 수차례 강도 높은 고문 끝에 사망했습니다. 히로시 일행은 준코를 보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코의 시신을 콘크리트와 함께 드럼통에 넣었습니다. 드럼통은 정비 현장에 버리고 달아났는데 누군가 정비 현장에 있는 드럼통을 수상히 여길 확률도 적었지만 그 드럼통의 콘크리트를 공들여서 해체하지 않는 이상 히로시는 들킬 일이 없었습니다. 준코는 실종 상태로 경찰이 살인 사건으로 수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준코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준코가 죽은 후 약 3달 정도 되었을 때 히로시는 준코를 만나기 전 저지른 성추행에 대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는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준코의 일 때문에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히로시를 추궁하던 경찰이 준코의 일을 알 리가 없었죠. 하지만 수사 과정이 격해지면서 경찰은 히로시에게 말실수를 합니다. 너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이 말을 들은 히로시는 깜짝 놀라서 경찰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히로시의 말대로 드럼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준코가 있었습니다.純ちゃん、おかえりなさい。こんな形で再会するとは夢にも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痛かったでしょうね。苦しかったでしょうね。いつもおおらかで明るい純ちゃん。文化祭の時、みんなでお揃いで作った赤いハッピー。とっても似合っていましたね。一生忘れないでしょう。校長先生が特別に卒業証書を書いてくださったそうですね。これで3年8組47名みんなで卒業できました。純ちゃん、お辛いことも苦しいこともありません。安らかに眠ってください。はい、じゃあはい。그럼 이 악마 같은 짐승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사 과정에서 모두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 집에 돌아갈 수 있나요? 과연 종신형 혹은 사형을 받았을까요? 이들은 미성년자들이고 자라온 환경이 불행해 주동자는 20년, 나머지 소년들은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동자인 히로시는 출소 후에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벌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비싼 시계, 놀러갔던 파티, 여러 인증샷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다른 소년들 또한 출소 후에도 이웃을 흉기로 찔러 감옥에 다시 들어갔거나 살인을 저질러 붙잡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반성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